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호 객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객체는요, 이제 경호 앞 전 시간까지 우리 주체에 대해서 봤는데요. 경호 주체는 경호처, 경찰, 그리고 이제 사경으로서의 민간 경호원들이 있죠. 경호 객체는 대통령이랄지 국무총리랄지 또는 또 연예인이랄지 이런 이제 객체들 말합니다. 이제 경호 대상자라고도 하고요, 피경호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경호 대상자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던 것처럼 경호 대상자인 대통령의 인식, 경호를 하고 있는 경호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협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경호 대상자의 취향이랄지, 경호 대상자의 생활 패턴이랄지 이런 것들 등은 경호 형태를 변경하게 돼요. 취향이 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 또 맞춤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식, 경호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경호 효율성이라는 건 뭐예요? 경호 대상자에 대한 신변 경호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신변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결국 경호 활동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호 대상자의 인식도 바로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경호 분류를 보면요, 경호 대상자는 이렇게 정치인에 대한 내용을 한 정치 경호,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상황적으로 예를 들면 뭐 북한 이탈 주민이 있는데 이제 북한은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경호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저명 인사에 대해서, 경제인에 대해서, 그다음에 행사장 경호라고 그래서 5가지가 있습니다. 정상, 저경행, 정사, 정경행. 그래서 첫 번째 정치 경호 대상에서 보면은 결국 정치인이죠. 주로 이제 공경호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국민에서 선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원에 대한 선거가 있는데 선거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고 당선되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국가로부터 임명된 사람도 돼요. 예를 들면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임명이죠. 다만 이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것에 이러한 분에 대해서 이런 공적인 직무 수행을 할 때 경호를 하는 게 정치 경호인데 주로 공경호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황 경호라는 게 있는데요. 상황 경호는 대체적으로 이제 북한에서 망명을 했다든지 특히 이제 북한 고위 인사의 경우에 망명을 했을 때는 테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상황에 따라서 특히 특별히 사회적 이목을 끌거나 여론이 집중된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단기간 내에 이런 경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 국빈 방문 시 이 경호를 하는 경우가 있죠. 뭐 이제 교황이 왔달지 이런 경우, 대형 사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이 트라우마에 빠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호가 좀 필요하겠죠. 증인의 신변 보호를 할지 이럴 때도 이제 많이 하죠. 그리고 북한은 망명이랄지 이런 겁니다. 주로 상황 경호도 공경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저명 인사에 대한 거예요. 연예인이랄지 스포츠 스타랄지 과학자인데 주로 이제 사경호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지나친 관심이 있어요. 지나친 관심은 또 이게 스토킹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테러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우를 저명 경호라고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로 사경호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제 인사들 있죠. 경제 경호. 이 경제인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분노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테러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 활동이나 뭐 개인적 활동에 대한 신변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제 민간 경호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사경호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저명 경호와 이제 같이 경제 경호도 역시 사경호로 대부분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경호 대상으로서는 정치 경호, 상황 경호, 그리고 저명 경호, 경제 경호 이게 이제 경호 대상자의 분류였습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공경호 대상입니다. 공경호로 들어가 보면은 대표적인 대통령이죠. 우리나라 국왕이 없잖아요. 일본의 경우에는 천황이 있고요. 영국은 여왕이 있죠. 여기에 기마경찰대가 있고 황공경찰본부에서 담당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경호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하게 되죠. 물론 이제 3선 경호를 할 때 1선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하지만 2선, 3선의 경우는 경찰 또는 군부대 등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경호 대상으로서 가장 주된 곳이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국무총리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수상이 있는 건 아니죠. 영국의 경우는 수상이 있거든요. 의원 내각제 하에서는요. 실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선거를 뽑지는 않고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국무총리는 이렇게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집행부, 행정부의 제2인자이면서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에요. 의장이 바로 대통령이죠. 이제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장관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상급 행정관청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상급 행정관청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경찰이 담당을 하죠. 다음 넘어가실까요? 전직 대통령은 잘 출제를 해요.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우 부분은 잘 보셔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은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퇴임 후 10년, 원래 얘기했죠? 5년이 아니에요. 5년이라고 하면 잘못됩니다. 10년 동안 경호처에서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경찰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10년 이내로 할지라도 뒤에서 예외가 있어요. 아까 사망했달지 이런 경우는 있는데요. 자, 그러면 경호 내용을 보면은 이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렇게 배우자의 한정이 되죠. 모든 가족이라고 하면 틀려요. 예전에는 전직 대통령의 모든 가족이 경호 대상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배우자의 한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해 줍니다. 본인이 마련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주거지 경호를 위한 인원을 배치하죠. 인원을 배치하게 되고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전용기, 헬리콥터, 차량 등 기동 수단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요. 그 밖에 이제 처장이 실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 경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주거지, 인원, 기동 수단, 그다음에 처장이 정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경호처에서는 그러면 뭐 어떤 담당을 하느냐? 대통령과 그 가족, 모든 가족인데, 이제 가족은 이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포함이 되고, 이렇게 비속이라고 하면은 자녀들이죠. 아들, 딸들도 당연히 대상이 되고요. 대통령 당선이 되면 역시 다 모든 가족이 다 포함이 돼요. 자, 근데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죠. 앞에서도 봤지만 전직 대통령의 모든 가족이 다 포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되지는 않고 배우자에 한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 경호 기간은 원래 이제 10년인데 여기에 이 단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기 만료일 전에 퇴임을 했다. 퇴임하면 5년 동안 해요. 5년 동안. 뭐 예를 들면 탄핵 심판 파면됐다라고 하는데, 물론 파면되면은 모든 경호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변보호는 해주게 되는데, 그게 이제 5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재직 중에 사망했다. 이 경우도 5년이에요.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경우가 5년으로 단축되고요. 퇴임 후에 사망했다. 여기도 5년인데 다만 10년을 넘지 않은 범위. 자, 예를 들면 퇴임하고 7년이 지나서 사망을 한 경우는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3년만 하는 거고, 퇴임 후 3년 후에 사망했다. 이거는 그때부터 5년간만 경호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경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10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10년이 이제 지났다 할지라도 요청해서 경호처장이 대통령이 하네요.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그래서 5년을 더 연장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권한대행과 이제 그 배우자, 권한대행도 가족이 다 포함이 되지는 않고요. 권한대행자도 이제 배우자까지 이제 한정이 되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됐을 때 황교안 총리가 대전했는데, 그 경우에 이제 배우자까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원수랄지 행정 수반도 역시 배우자까지 이 경호처에서 담당을 하죠. 이상 우리는 경호처에서 담당한 경우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처장이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 시행령이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에 보니까 이 가족은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한다.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이 형제자매까지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부모, 그다음에 조부모, 그리고 직계 비속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민간 경호 대상은 기업인,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뭐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일반이 되고, 요거는 이제 사경호로 들어가겠죠. 자,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경호 객체에서 봤고요. 이제 경호의 환경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경호 환경, 경호 주체, 경호 객체, 그리고 경호 환경. 이 환경 영향을 봐요. 그리고 이 경호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은 이 취약 요소를 제거를 잘 해야 되겠죠. 특히 사전 답사를 통해 가지고 경호 환경을 잘 검토를 해야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경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 요소, 이거를 환경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환경은 중요하겠죠. 이 경호 조직과 경호 조직은 이제 경호 주체겠죠.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해를 분석을 현장 답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호 환경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경호 기법은 경호 환경을 제어하는 거예요. 결국 이 경호 조직, 경호 주체나 경호 기법의 경우는 경호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결국 서로 연관이 돼서 결정이 돼야 된다. 이제 결국 경호 환경에 따라 경호 활동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러면 경호 환경은 어떤 게 구분이 될까? 이제 이게 잘 출제돼요. 잘 보셔야 되는데, 경호 내적인 환경으로서는 이게 조직이죠. 이 경호 주체로서의 이 재정이나 규모에 따라서 뭐 많이 경호원을 뽑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산을 고민할지 이런 것 때문에. 따라서 경호원들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건 내적인 환경이고요. 경호 외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호 외적 환경은 일반적 환경과 특수적 환경으로 나누기 때문에 일반적 환경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일반적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어느 나라든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이게 이제 일반이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경제 발전, 과학 기술,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과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호 환경이 취약해요. 이게 특히 테러리스트들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갖추죠. 특히 이제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 소외된 불만 계층이 많아요. 자, 그러면 테러리스트들이 어디에서 나올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결국 경호 환경이 악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부의 분배에 있어서 이 평등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불만 계층이 많게 되면 경호 환경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지금 일반적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 동력과 정보 팽창인데, 이 정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범죄가 광역화,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지능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학화되고 지능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호원들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경호의 어떤 지침을 마련하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다음에 생활 양식과 국민 의식이 특히 이 세계적으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이제 많이 팽배해지고 있죠. 과거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주였다면 지금은 먹거리가 이제 해결된 관계에서 이게 심리적인 부분에 불만, 분노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도 물질 문명의 발달과 자유주의가 지나치게 팽배되면서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이 도덕관념이 해이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도덕 불감증 이런 것에 의해서 오히려 비협조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경호원들에 대해서 치안 협력성 원칙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의 협력이 없게 되니까 오히려 경호 환경에는 더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특징을 보고 있어요. 범죄가 또 세계적으로 다양화되고 있죠. 도시 집중 산업사업화 사회로 증가하면서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또한 범죄가 질적으로 광역화, 도시화, 흉폭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제 결국 질적 변화를 초래하면서 경호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제 범죄가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폭리범죄, 신용범죄, 특허범죄, 즉 경제사범들이 증가하고 있고 범죄가 국제화되면서 결국 이 국제 문제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적인 환경입니다. 일반적인 환경으로 보면 경제발전 그리고 정보 팽창, 국민의식, 특히 이제 국민의식의 변화 이런 경우도 일반적인 환경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범죄가 다양화되고 국제범죄가 증가하고 있죠. 그럼 특수 환경으로서야 이제 우리나라 특히 관련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러시아의 사회주의 몰락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역의 이제 블록화, 국가 우선주의에 의한 경제 전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결국 이 보호무역으로 이렇게 많이 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특수적인 환경을 보게 되면 결국 이 강대국의 지금 압력에 경제 발전이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냉전 체제 공산주의 국가 지원을 받던 극좌 테러 단체들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재정 압박을 해요. 그래서 소수
소수 민족 분리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소수 민족, 이게 모든 일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수 민족 분리주의자 이런 경우에는 특수적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발전이라고 한다면 모든 나라가 이러겠지만 경제 전쟁이라는 것은 소수 민족주의자에 의한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하면은 이거는 특수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해외 유학생이나 또는 이제 해외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 예전 아프가니스탄에서 김선일 씨 테러하는 것처럼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특수적으로요. 이제 불법 체류자랄지 마약 관련 정신 이상자랄지 극단적 인지기주의 이런 사회적 병폐 현상이라서 우리나라의 경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경호 환경이 긍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를 성공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측면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로켓맨이라고 하잖아요. 핵무기 개발하고 특히 김정남 테러하는 걸 보면 굉장히 치밀을 하죠. 외국인 여성들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화학 물질을 묻혔는데 사망하는 이런 현상을 볼 때 이런 북한 나오면 이거는 특수적 환경이에요. 북한 하면 특수적 환경. 그 다음에 이 증오 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이게 모든 나라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많이 확장은 되고 있지만. 소수 인종, 민족의 약자층을 대상으로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갖고 있는 테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오 범죄는 바로 특수한 거죠. 아무튼 소수 인종, 민족 이렇게 나오면 소수 나오면 이건 특수적 환경이에요. 소수 하면 이거는 일반이라는 것은 모든을 의미하는 거고 소수는 일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라고 하면 특수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경은 교수님이 두는 게 있는데 이제 일반적 경호 환경이 있어요. 이제 경제 발전 이거는 뭐 모든 나라가 경제 발전이 되면서 빈부격차가 일어나게 되고 테러가 또 이제 이게 또 확대가 됨으로써 따라서 경호 환경이 어렵다라는 거고 과학기술 발전 아무튼 경제가 발전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이건 일반적인 것이겠죠. 이게 첨단 장비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해 요소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러면서 경호 위해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됐죠. 특히 외로운 늑대, 이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뭐 아무튼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게 돼요.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특히 외로운 늑대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예전에 김군 사례라고 해서 IS에 가입한 그 김군을 외로운 늑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외로운 늑대는 뭐냐면 인터넷에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조직 홈페이지 쉽게 접속을 해서 IS에 가입을 하고 이랬잖아요. 또한 사제폭탄도 만들고 이런 테러를 자행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보화도 마찬가지죠. 이메일, 카톡, SNS 정보화 시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 이 이제 테러 경호 환경이 열악하게 되고 있어요. 이 경호를 성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이런 발각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죄의식도 낮고요. 이거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요. 사회구조, 국민의식이 구조가 변화가 되고 있죠. 앞에서 봤지만 개인주의, 이기주의화라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일반적인 경호의 위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협조도 잘 안 되고 있고요. 국제화 역시 개방화. 국제화가 가속되면서 국제 교류가 증대되고 있다. 결국 어느 나라든지 간에 테러 위험성들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냉전 체제 붕괴와 신경제 질서의 성립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 갈등, 민족 갈등, 지역주의 이런 것이 대두되면서 대규모 테러, 이제 암살을 보겠는데 이런 암살의 위험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이제 국제적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국내 치안상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국내 치안상, 우리나라죠. 국내 우리나라. 범죄의 양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물론 전체 통계에 나타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전체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질적인 변화는 뭐냐면 지능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화, 광역화, 기동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흉포화되고 있죠. 그리고 저연령화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국내 치안상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 국제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범죄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증가하고 있고 국제화되고 있죠. 우리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와 관련해서 이루어지죠. 전화 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미립국 등 출입국 사범 증가, 그 다음에 국제 범죄 조직이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입되고 마약이나 총기, 위조 달러 등과 같이 이런 불법적인 밀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위조 화폐랄지 마약이랄지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터넷 등 해킹이랄지 이런 것들이 바로 국제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게 북한의 위협이 있죠. 이런 것들이 국내 치안상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경우는 국내 경호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국제적인 부분과 국내 치안상, 일반적 경호 환경과 그리고 국내 치안상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암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살은 이제 어세스네이션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암살이라는 거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합법적으로 몰래 살해하는 것을 암살이라고 하죠. 김정남을 암살했다. 뭐 이런 것처럼요. 오늘날 직접적인 것보다는 테러리즘의 심리적인 효과. 이게 이제 이런 걸 많이 노려요. 그래서 암살의 유형을 보면요. 암살의 유형은 소수 인원 특정인의 공격행위, 그다음 국가 지도자 주요 인사에 대해서 공격행위, 그리고 소수 주요 인사에 대한 행위인데 반드시 인사만은 아니에요. 주요 소수 인원 특정인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암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거의 매 시험에 출제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 암살의 동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연결시키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념적 동기입니다. 이념적 동기. 어떤 암살자들은 자신을 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 이 사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하는 자를 암살하는 것이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 암살을 하는 건데, 미국은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이렇게 보수와 어떤 진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반대 세력 을 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서 암살을 시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념, 사상이 바로 이 테러의 암살의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적 동기가 있는데 이거는 복수, 증오, 분노와 같은 개인 감정입니다. 이 개인 감정이 문제가 되는 걸 개인적 동기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 동기가 다 실제적인 건 아니고 상상적인 경우도 있어요. 실제 있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그냥 망상에 빠져가지고 범죄를 하기도 할 텐데 아무튼 여기는 상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긴 한다. 아무튼 복수, 증오, 분노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하고요. 뒤에 나오는 심리적 동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심리적 동기가 아닙니다. 복수, 증오, 분노와 같은 개인적 감정을 우리는 심리적 동기다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되니까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정치적 동기는 바로 이렇게 혁명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정권을 재구성한다. 아무튼 혁명이라는 것은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심리적 동기가 있습니다. 심리적 동기는 분노 이런 게 아니라 정신분열, 편집, 조울, 노인성 치매 이렇게 정신병이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심리적 동기입니다. 여기에 어떤 분노 뭐 이런 말씀은 안 돼요. 이게 분노는 개인적 동기고요. 그러니까 심리적 동기는 정신분열, 편집, 조울, 노인성 치매 이런 것들이 바로 주요 원인이 되는 거고요. 적대적 동기입니다. 적대적 동기. 이건 전쟁이죠. 전쟁은 적대적 동기입니다. 이걸 정치적 동기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적대적 동기죠. 적대적 동기. 적국의 지도자를 제거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적국의 지도자잖아요. 적대적이지 정치적이 아닙니다. 정치적은 바로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는 재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경제적 동기는 쉽죠. 경제적 불황 때문에 금전적 보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념적 동기, 개인적 동기, 정치적 동기, 심리적 동기, 적대적 동기, 경제적 동기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거의 매 시험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암살범의 특징이 나옵니다. 심리적으로요. 이제 암살자는 보통 자신이 학대되고 무능력자인 경우가 많고요. 인내심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다음에 허황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적으로 안정성이 못해요. 이제 공상이나 망상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과대 망상에 빠져 있어서 이 적개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게 심리적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체적 특징을 보면은 이것도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 외모에 의해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단정해요. 단정합니다. 암살범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단정한 게 특징이에요. 보통 슈트를 입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죠. 자연스러운 복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저돌하기 때문에 외모로 식별하기 곤란하다는 거죠. 그럼 암살범은 외모로 식별을 하기 용이하다 하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불안정 이거 외부에 표출이 안 돼요. 이게 신체적 특징은 표출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사회적 특징은 보통 대략 30세 미만 미혼이 가장 많다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뭐 이게 자살 폭탄 테러 하는 경우가 30세 미만은 미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친구도 없고요. 자, 그러면 암살의 실행 단계를 보면은 일단 이제 암살범들은요, 이제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겠잖아요. 예를 들면 김정남을 암살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김정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습관이랄지 이런 거를 장비를 마련합니다. 그 다음에 무기 장비를 획득을 하게 되는데 김정남 암살을 할 때는 얼굴에 이제 그 유독 물질을 묻히면 사망하는 이걸 뭐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통신 매체를 통해서 구입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기 장비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공범자의 임무를 분담을 하죠.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인 여성들을 활용을 했어요. 김정남 암살을 할 때는 각자 역할 분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하게 되죠. 거의 기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어떤 구실을 마련하거나 이렇게 개의치 않게 되는데 김정남 암살의 경우에도 다 풀려났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거기에 증거불충분으로 이렇게 풀려나게 됩니다. 그만큼 암살의 경우에는 기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증거를 남기지 않죠. 자, 그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테러입니다. 테러라는 것은 이제 뭐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테러리즘은 이제 동기, 대상, 범위, 주체, 이념, 포함, 여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제적으로 합의된 테러 개념이 없어요. 테러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정치, 종교, 이념, 민족,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폭력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거야. 그러니까 테러라는 건 경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경제라는 말씀은 안 돼요. 테러 정의에서는 두 가지만 잘 보면 된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테러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치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 국무부가 정의한 테러의 정의를 보면 미 국무부는 테러를 아직 국가 단계로 이루지 못한 단체나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국가의 비밀 요원이 이렇게 비전투적 목표물에 대해서 자행하는 정치적 동기, 여기 뭐 경제적 동기라고 쓰면 안 돼요. 가진 폭력이고 FBI가 정의하는 건 뭐냐. 정치, 사회적 목적, 항상 경제적 목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이나 재산에 가해지는 불법적 폭력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에 의한 테러 방지법, 줄여서 이제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테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인데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조약, 그 밖에 국제적 협약에 설립한 국제적 포함 이런 거를 제외라고 쓰면 안 됩니다. 포함.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살해 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목적이 있죠. 권한 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 공중을 협박할 목적.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테러라고 하죠. 아무튼 뭐 정치적인 것이죠. 그다음에 넘어가 보시면요. 그러면 테러의 유형이 나옵니다. 테러 유형도 잘 나오는데 이데올로기적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 이렇게 나눠지죠. 좌익이라면 이제 막스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우익의 경우에는 뭐 나치, 독일에서 특히 유대인을 학살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주의, 파시즘. 그리고 네오 파시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죠. 백인 우월주의랄지 이런 것들이 또 우익 테러리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정 이데올로기를 고수 확산, 관철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데올로기적 테러리즘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민족주의적 테러리즘이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를 주로 하는 것이죠. 뭐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 뭐 아랍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활 양식이나 문화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종교 공동체와 이렇게 중첩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종교 테러리즘과 상당히 구별하기 어렵죠. 그래서 특히 이슬람과 관련된 것은 종교적 테러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민족주의적 테러리즘과 종교적 테러리즘은 좀 구분이 좀 어려울 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 테러리즘이 있습니다. 국가 테러리즘.
이거는 이제 특정 국가 자체가 특히 북한 같은 경우가 이게 대표적이죠. 북한은 국가 테러 단체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뉴 테러리즘은 잘 보셔야 됩니다. 뉴 테러리즘은 2001년 발생 9.11 테러와 같이 주체도 대상도 모호해요. 주체가 누군지 대상도 모호한 거죠. 무차별 테러입니다.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슈퍼 테러리즘이라고 하고 공감대도 형성이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뉴 테러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뉴 테러리즘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주체도 대상도 모호한 무차별적 테러고요. 요구 조건이나 공격 조건도 없어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성이고요. 그다음에 조직이 고도로 네트워크화돼 있고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서 무차별 대규모 인명 살상을 하는데 생화학 무기를 쓰기도 하고요. 사이버 테러 방식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능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데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 하면 틀려요. 받지 않아요. 이렇게 무차별 테러를 하는데 대중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겠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뉴 테러리즘의 특징까지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잘 나오고 있고요. 경우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잘 좀 정리를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테러는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컴퓨터 통신망의 가상 공간인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 아무튼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행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이버 테러리즘입니다.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관 정보 시스템에 침입을 해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죠. 이 사이버 테러의 기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아는 것도 있고요.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해킹은 뭐 다 아시죠? 시스템에 침투해서 자료를 열람, 변조, 삭제하는 거. 이렇게 열람하고 그 다음에 바꿔버리고 지워버리고 이런 것들이죠. 컴퓨터 바이러스도 잘 아시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파괴시키는 거죠. 여기 바이러스라는 것은요. 악성 프로그램을 두는 거죠. 컴퓨터 바이러스는 생물학적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기 복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에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파괴를 하는 거니까 이건 뭐 다 아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살라미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살라미 기법, 살라미 테크닉이라고 보는 건데 얘는 뭐냐면 이 단수를 한 개의 계좌 자동적으로 입금시키는 건데 은행 시스템이 있잖아요. 은행 시스템에 단수 이하의 조그만 금액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자동으로 긁어 모으는 형식의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건데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실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만 이익을 긁어 모으는 수법. 이게 이제 살라미 비법이에요. 살라미 기법. 은행 계좌 등에 있는 조그만 이익들을 긁어 모아서 그래서 이게 대상자가 많으면 대량 금액이 되겠죠. 관심 없는 이런 겁니다. 서비스 거부가 있는데 공격 대상이 된 서버에 과도한 트래픽을 이제 유발시켜 버려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접속을 시도해 가지고 서버 네트워크를 독점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서버에 여튼 서비스가 안 되겠죠. 시스템 리소스의 낭비를 유발시켜서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해 버립니다. 이게 서비스 거부죠. 과도한 트래픽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 독점을 하는 거죠. 이 네트워크를 독점을 해가지고 다른 이렇게 서버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메일 폭탄은 아시겠죠? 뭐 수천 개, 수만 개를 계속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집중적으로 이메일을 발송시키는 것이 이메일 폭탄입니다. 그다음에 전자폭탄, 일렉트로닉 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약 10개 원자력 발전소 전력 생산에 해당하는 100억 볼트의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와 같이 아무튼 전자기를 방출하는 겁니다. 강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게 이게 전자폭탄이죠. 그래가지고 소리 없는 폭탄, 사람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는 어떤 인도적 비살상 무기라고 불리는 건데 결국 이 강한 전자기파를 발송을 해서 결국 무력화시키는 거고요. 메일 폭탄이 있는데요. 이거는 컴퓨터 바이러스나 트로이 목마 등 파괴적인 프로그램에 삽입된 파일을 이메일에 넣는 겁니다. 메일에 넣어가지고 바이러스나 트로이 목마라는 거는 범죄자만 아는 이 암호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트로이 전쟁 때 트로이 목마 안에 적군이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메일 안에 어떤 이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서 그에 여는 순간 이렇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이걸 메일 폭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논리폭탄, 로직밤이라고도 합니다. 그대로 로직밤, 논리폭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자동으로 실행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 특정한 것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그냥 실행되게 하는 건데 해커나 크래커가 프로그램 코드 일부를 조작해놔요.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위에 숨어 있다가 특정 조건에 달했을 때, 예를 들면 뭘 클릭을 했다 또는 뭔가를 답했다 이랬을 때 논리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져 숨어있던 논리가 만족되는 순간 폭탄처럼 자료나 소프트웨어를 파괴시켜버려요. 이렇게 자동으로 잘못된 결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로직밤, 논리폭탄이라는 건 바로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트로이 목마는 컴퓨터 바이러스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죠. 몰래 숨어 있어서 가는 건데 아무튼 이제 트로이 목마는 그 다음 나와요. 트로이 목마는 마치 유용한 프로그램에서 위장해서 이렇게 몰래 들어가는 겁니다. 거부감 없이 설치 유도한 후에 사용자가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트로이 목마 안에 적군이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자가 합법적인 권한을 사용해서 방어체계를 이렇게 침투하는 것이죠. 아무튼 위장하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는 위장해서 지금 트로이 목마 안에 숨어 있었잖아요. 아까 이메일 안에 트로이 목마를 숨겨놓듯이 이메일적인 측면에서는 메일 폭탄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숨어 있는 바로 이제 이 트로이 목마 안에 어떤 이 위장된 이 시스템 방어 체계 이런 것들을 트로이 목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거부가 있죠. 서비스 거부. 서버가 처리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해서 그 요구만 처리되게 만듦으로써 다른 서비스를 정지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서비스 거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도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스누핑하고 스푸핑이 있어요. 비슷비슷하죠. 스누핑. 그 다음에 스푸핑, 여기 이제 두 개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스누핑은 인터넷 또는 IP 정보를 몰래 이렇게 이제 가로채는 거, 이런 거를 가리켜서 이 스누핑이라고 하죠. 스누핑. 그러니까 누구 IP야? 아무튼 누구 스누핑이 IP 정보를 몰래 가로채는 거고요. 스푸핑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제 정보 이렇게 스스로 어떤 시스템의 가장에 다른 시스템에 가야 할 정보를 읽어내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푸 정보, 스푸핑 정보를 얻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가장해서 다른 시스템으로 가야 할 정보를 읽어내는 거고, 이거는 IP 정보를 몰래 알아채는 거예요. 이게 스누핑, 스푸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시스템에 가야 할 정보를 끌어내는 거고, 이건 IP 정보를 끌어내는 것은 스누핑이다. 그 다음에 트랩도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트랩이라는 건 뭐 이게 트랩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장치잖아요. 이게 시스템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은 그거의 검증 시스템인데 그걸 삭제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쓰는 건데, 시스템 설계자나 유지 보수자가 유사시 어떤 다시 이렇게 트러블 슈팅이나 유지 보수하려고 쓰는 거예요. 근데 고의적으로 남겨놓은 거죠. 이 지워야 되는데 백도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숨겨진 구멍, 숨겨놓은 거죠. 그 트랩도어를 보안 제어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게 보안 시스템인데 이거를 삭제해야 되는데 검증을 했으면 삭제 안 하고 나눴다가 이렇게 그거를 쓰는 거죠. 이런 게 이겁니다. 이게 트랩도어. 자, 그 다음에 슈퍼 재핑이 있어요. 슈퍼 재핑이란 맞는 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슈퍼 재핑이라는 건 맞는 키와 같은 프로그램, 맞는 키라는 게 다 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 작동 정지가 복구, 재작동 절차에서 해결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맞는 키와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이런 바로 이렇게 이제 컴퓨터 범죄입니다.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악성 소프트웨어로 네트워크를 할지 US 조작 장치를 통해서 감염시키는 거죠. 감염된 컴퓨터의 문서랄지 이러한 훔치거나 또는 이런 거를 추가하도록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다음 넘어가 보시죠. 그렇다면 이 사이버 범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제목들만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비대면성이죠. 익명성이에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범죄자의 대면 없이 이루어진다. 전문성, 기술성, 많은 경우에 고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 같고, 시간적 권역 무제약성이에요. 그러니까 피해가 굉장히 커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가 있죠. 24시간 지속적으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죠. 보통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절도다, 강도다, 이거는 시간 공간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사이버 범죄는 시간 공간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빠른 전파,
비밀파성,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요. 죄의식이 없어요.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는 범죄자가 저연령화되고 있죠. 자신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타 이제 발견 증명이 어렵고요. 그리고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요.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산업 스파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죠. 사이버 범죄는 비대면성, 굉장히 시간, 공간적 무제약성으로 피해가 크고 죄의식이 적고요. 그다음에 증명이 참 어렵다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